자,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주택의 의의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솔직히 효과는 요즘은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하고 공공에 대한 특별법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 적용이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공공임대요. 공공임대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자, 그래서 공공은 직접적 개입이죠. 직접적 개입 방식. 자, 그래서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규제하거나 보조하니까 이제 규제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적 시장에서는 그냥 임대료를 7천만 원을 그대로 놔둬요. 그냥 7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공적 시장에서 직접 개입으로써 싸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7천만 원보다는 낮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진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임차인들이 유리해져요. 자, 그럼 가볼까요? 들어갑니다. 자, 의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게 키가 되겠고요. 자, 효과가 단기 장기가 있는데 얘가 좀 어렵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단기 장기. 단기와 장기에 대한 효과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택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싸니까 이쪽 사적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적으로 옮겨버려요. 자, 그러면 수요는 줄지만 사적 시장을 또 옮기겠죠. 그럼 가격이 6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단기에는요,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차인의 혜택으로 갈게요. 임차인의 혜택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 6천, 6천. 자, 그래서 임차인이 둘 다 혜택이에요. 모든 임차인이 혜택합니다. 자, 근데 장기에서는요, 사적 시장의 공급을 줄입니다. 그럼 공급을 줄여서 20개에서 15개로 줄여버리니까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되죠. 6천, 7천으로.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사적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중 가격이 형성되니까 공적 임차인한테만 혜택을 가죠. 그래서 공적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개로 줄였지만 5개만큼 공적 시장에 들어갔으니까 사회 전체적, 장기적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에요.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니 공공과 민간 모두 세입자한테 혜택을 줍니다. 사적, 공적.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되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적 임대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다 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공적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한테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죠. 자,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간 매입 임대가 거의 전반적으로 많죠. 저도 임대사업자를 냈지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지원은 보통 지원 임대사업. 자, 이거보다 이제 장기 일반을 많이 쓰죠.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8년에서 10년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자, 얘도 10년을 바뀌고 장기 일반도 10년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밑에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업에 따라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아서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요게 민간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도시기금법에 주택도시금의 출자를 받아서 건설 매입하는 민간임대를 얘기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넘겨보시면은 보통 이제 장기 일반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매입해서. 자, 장기 일반 민간주택,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자, 요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년인데 얘도 10년이에요. 자, 얘가 옛날에 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0년을 8년을 받고 또 10년을 바꿉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특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는 제외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임대사업자는 읽어보시고요.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자기형이라는 임대관리업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가 책임하에서 전대하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임차인에 대한 대출 알선 업무는 안 해주죠. 요거는 이제 아니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갱신 거절, 임대료 부과 징수. 자,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같은 게 우리가 배우셨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게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밖의 주택 관리 업무, 그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공간의 관리, 임차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 입주에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21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 행복주택이 나왔어요. 자,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한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뭐니? 그래서 행복주택이 나왔거든요. 장기전세주택은 우리가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 주택도시금을 자금을 받아서 20년, 우리가 전세계약 보통 2년이잖아요. 그래서 20년을 암기하세요.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있어요.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에 대해서 분양가 규제를 들어보셨죠.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그러니까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아예 213페이지로 정해놓고 우리가 갈게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율화를 이제 비교해서 선분양과 후분양이 만들어진 제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분양가 규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우리나라가 시행되는 게 분양가 규제죠. 그래서 자율화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자율화를 우리가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규제와 자율화의 비교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박스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임대료 규제랑 거의 비슷한 정책이에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최고 가격제입니다. 상한제를 실시한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입니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럼 여기 가격과 양이 있으면 여기가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분양 가격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이 만약에 그냥 평당 1,000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이제 시장 가격이 나와 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정해놓고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상. 자, 그러면 그건 시장 가격보다 이하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틀려요.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그럼 규제 가격을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임대료 규제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800만 원으로 규제를 하죠. 이렇게 800만 원 이상 받지 마. 이렇게 되면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비교할 겁니다. 213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고 제가 비교해 보기도 하죠.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격을 인하시킨 면이 돼요. 자, 800만 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분양가가 인하되죠. 분양가가 인하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줄입니다. 질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급을 줄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투기 수요. 자, 그래서 이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또 적고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 버리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신규와 중고주택 가격 차이, 투기에 대한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 전매에 대한 게 이제 불법 전매가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차익을 노리죠.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중고주택 가격 상승해서 그 차이만큼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자, 우리가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피를 붙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자율화를 바꿔요. 그럼 자율화를 바꾸면 좋아지냐? 이것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분양가 자율화로 고칩니다. 분양가 자율화로 네 마음대로 받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양가를 인상시키죠. 그러면 분양가를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급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지며 자, 투기 수요가 줍니다. 실수요 위주로 가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체크될 게 자, 여기선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여기는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해 버립니다.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죠. 자, 그러면 공급을 줄이지는 않잖아요. 공급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질적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투기 가수요는 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투기 가수요는 줄어든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자율화하다 보니까 대형 주택이 더 건설회사가 타산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주택이 아니라 대형 주택 공급을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각되는 건 공통점이라는 거죠.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주택 공급이 위축돼요. 투기 수요 늘어나고요. 암거래 프리미엄이 거래돼서 주택에 또 가소비를 또 자원 낭비를 발생하겠죠. 또 막 시세 차익을 노려서 그 크게 또 원하니까 분양주택이 질적 저하되고요.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보다는 외곽의 고밀도를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초래되겠죠. 자,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하게 되면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돼요. 공급이 활성화되겠죠. 투기 수요는 감소합니다. 실수요 위주로 가고요.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니까 질적도 향상되겠죠.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존주택 가격 상승 유발로 장기적으로 기존주택 가격이 또 하락되겠죠. 자, 수익성을 위해서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건 자율화의 효과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구입 심화되는 게 똑같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요. 들어볼게요. 자, 서민가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9년 5월서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그냥이 아니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에요. 원룸형 3종류가 있죠. 자, 국민주택 규모 300세대 미만이라는 게 자꾸 나옵니다. 300세대 미만. 그래서 350세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영화에서 우리가 300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300인이 몇만 군을 쳐보셔요. 걔들이 살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파란 색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을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분양가 규제를 1970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인하시키니 수익성이 악화돼요. 건설회사들이 입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입을 막습니다. 공급자 입을. 그래서 선분양 제도를 도입해요. 팔고 짓는 제도를 해서 공급자들을 자금을 좀 초기에 부담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1970년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선분양 제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아직은 선분양입니다. 그럼 후분양으로 가야 될 취지가
자, 선분양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후분양으로 가지만 여러 가지 후분양을 가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우리가 가볼게요. 선분양과 후분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건 선분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자, 24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선분양은 팔고 짓는다는 거죠. 자, 얘는 짓고 팝니다. 짓고 판다. 자, 그렇다면은 선분양 제도는 계약금을 10% 내고요. 중도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요.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안고 가고요. 자, 중간에 부도가 나게 되면 위험하죠. 부도 위험도 소비자가 안고 가겠죠. 근데 후분양은 짓고 파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안고 갑니다. 당연히 부도 위험도 공급자가 지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내지만 나중에 분양가에 전가시키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가겠죠. 자, 그럼 선분양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야 되냐면 선분양은 자, 계약 시점의 청약 시점과 잔금 시점 그 사이에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그래서 투기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투기 가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때요? 짓고 파니까 그렇게 시세 차이가 안 나잖아요. 투기 수요가 줄진 않죠. 투기 가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양은 견본주택이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약 시점, 청약 시점에 견본주택이 뿅 가는 게 아니라 잔금 시점에 입주자 부실공사도 뿅 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선불내는 그 식당에 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한 거랑 잘 안 나와요. 똑같이.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 없죠. 우리가 구경하는 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분양을 해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 부실공사하면 안 들어갑니다.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으니까 소비자 위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양은 공급자 입을 막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다 간다면 이건 소비자 중심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후분양으로 가야 되는 취지죠. 근데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후분양으로 가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자, 들어보세요. 자, 선분양은 팔고 지니까 돈이 들어와서 자, 이 선분양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려요. 그만큼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가 완전히 공급을 늘려서 활성화시키죠. 근데 자, 이건 짓고 팔기 때문에 공급자가 돈 빌리면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갑니다.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후분양은 공급이 감소하고 선분양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두 문제가 떴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내니까 목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후분양은 3억이라는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돈 부담이 크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책에 가볼게요. 자,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 그래서 팔고 짓죠. 장점. 선분양은 건설사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주택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한 주택공급을 활수로 했다. 그래서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건설의 도산이나 부도의 입주자가 위험에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자, 어디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본주택이 필요하고 또 부실공사가 처리될 수 있죠. 후분양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짓고 팔죠. 자, 그러면 건설업자 부도 위험으로서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 비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죠. 완성한 상품을 비교가 가능하니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견본주택 비교한 분쟁 및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근데 단점은 소비자가 단기간에 목돈 부담을 해야 돼요. 건설업체 건설 자금에 직접 조달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대형 건설에 또 독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업체들이 또 퇴출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세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세의 목적. 조세 정책은 딱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학계론에서는 이론상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출제위원들이 세법 문제를 냅니다.
세법. 그래서 그 세법 문제에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제가 어떤 그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세에 대한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탈세라든지,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예요. 절세, 탈세, 조세회피죠. 자, 절세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합법적이잖아요. 세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요.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근데 수익 금액 누락이라든지 허위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탈세입니다. 불법이죠. 근데 조세회피는 불법은 아니에요.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주어진 조세제도 하에서 조세 부담을 줄이려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회 비난을 받지만 불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면세된 직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납세자의 행위가 변화는 이제 합법적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 조세회피도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조세의 기능은 자, 우리가 파생적 기능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자, 그래서 파생적 기능은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소득재 분배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은 나눠줘요. 상속세, 증여세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요. 근데 부동산 자원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 무주택 서민들은, 저소득층들은 주택 사기가 어려워요. 세세상 특혜를 줘서 주거의 공간을 또 분배해 주고요. 조세를 통해서 또 토지용 규제하거나 촉진해서 부동산 자원의 배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적 부문에도 그 기능을 수행한다. 집가를 안정시키죠. 양도세나 법인세 등으로 집가를 안정시키거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가지고 가시고요.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세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보세요. 우리가 이 세법 문제가 개론에 침범을 하는데요. 자, 요것만 제가 볼게요. 취득할 때 내는 세가 있고요. 보유할 때 내는 세가 있고요. 양도할 때 내는 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은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와 지방세. 자, 그래서 학개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제가 선별해 보겠습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요. 그래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그럼 내용부터 볼까요? 국세라는 건 뭐예요? 국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부과하는 증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예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건 지방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세는 보통 우리가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자, 지방세는 거기에 대한 구청들이 있잖아요. 지자체에 날라오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국세 지방세로서 취득 보유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란 것만 가세요. 자, 어떻습니까? 자, 국세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요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뭐 인지세도 우리가 보시면 되죠. 암기기법은 제가 나중에 체크드리도록 하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들어가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는 다 국세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지방세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취득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 그 다음에 어때요? 등록면허세도 잘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세도 하고 우리가 어때요? 취득이고요. 자, 보유라는 거가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 보유세를 때린다 그러잖아요. 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양도는 양도소득세죠. 지방소득세라는 자체는 우리가 지방에 들어가니까 좀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취득은 상속, 증여, 인지, 국세, 지방세는 취득, 등록, 면허세. 근데 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고 지방세가 재산세다. 양도소득세는 자, 우리가 국세가 양도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가 이제 지방세가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요. 자,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죠. 조세 전가 기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자, 조세 전가 기착은요. 제가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우리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서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어떤 걸 공부할지를 미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6페이지를 봤어요. 공공임대주택 정리를 해보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자, 공공이 사적 시장보다 낮게 공급한다는 거와 단기 장기는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법이 바뀐 게 있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있어서 공공지원 민간이 8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이 얘도 8년에서 10년. 특히 아파트 임대는 어떻습니까? 제외된다는 거. 단기라는 것이 4년짜리가 없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분양에 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다 그랬죠.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이제 비교하는데요. 특히 분양가 규제 정책이 더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율화와 이제 비교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선분양과 후분양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론에.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까지 또 구분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조세 정책은 이 세법 문제를 같이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조세에 대한 전가와 기착.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론에서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조세의 전가가 뭔지, 또 기착이 뭔지. 기착은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세에 대한 동결효과, 토지 단위세의 경제효과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